53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가장 핵심이 유의 수준, 유의 확률, 그다음에 귀무가설, 대립가설, 검정 통계량 등의 단어들이거든요. 정말 첫 번째 53번부터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허용 한계를 뜻하는 통계적 용어는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기강력, 유의 수준, 검정 통계량, 대립가설. 우선 앞으로 이루어지는 몇 문제가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라는 단어들이 들어가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단어를 설명하는 가장 큰 핵심은 조금 내려가서 문제를 뒤로만 조금만 가볼게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 이 표예요. 61번에 이 그림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1종 오류, 2종 오류와 관련해서는 이 표를 여러 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라. 어떤 표인데요? 진리의 입장에서 H0가 진리야, H1이 진리야. 그래서 의사 결정을 했어. 나는 H0를 결정했어. H1을 선택했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H0가 진리일 때 H0를 선택하는 거죠. 옳은 선택이죠. 또는 H1이 진리일 때 H1을 선택하는 거죠. 역시 옳은 선택이에요. 이렇게 해서 옳은 선택이 두 가지면 상대적으로 또 반대가 있는 거죠. H0가 진리인데 H0를 기각하고 H1을 선택한 거죠. 또한 H1이 진리인데 여전히 H0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옳은 선택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른 선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 안에 H0가 진리인데 얘를 기각하면서 H1을 선택하게 하는 거. 이 부분을 제1종 오류라고 그러고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유의 수준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확률입니다. 확률. 그리고 H1이 진리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H0를 선택해요. 그러면서 믿고 있어요. 그럴 때 제2종 오류라고 그러고 이 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베타라고 합니다. 따라서 H1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률이 있는 거고요. 베타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1-베타가 확률 값이 있겠죠. 이 부분을 검정력이라고 그래요. 검정력은 검정한다라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검정을 왜 해요? 바로 H1이 참이니까 H1을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게 검정이잖아요. 그럴 때 그 힘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1-베타라고 한다. 아마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익숙해지실 수 있는데요. 뭐 위에 61번 문제 비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선택할 확률이 뭐예요? 오류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죠. 요럴 때 제1종 오류라고 해요. 교수님, 그런데 왜 1이라고 하나요? 그냥 앞에 있어서 1이고 뒤에 있어서 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참고로 우리는 H0, H1을 세우잖아요. H0는 이미 오랫동안 참이라고 알고 있는 지식, 뭐 가설. H1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거 아니야 하면서 뭔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가설. 그러면 H0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여직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0 틀렸어. H1이 맞아. 그러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겠죠. 그들에게 first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종 오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1종 오류가 제2종 오류보다 훨씬 위험하다라고 상황적으로 판단이 돼요. 결과적으로 둘 다 위험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하고 저울질하는 게 통계에서 하는 일인데 그래도 H0를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당신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이러면 무섭잖아요. 가능하면
제 1종 오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는 계속 H지로를 믿고 싶어요. 이제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오류가 제 1종 오류고 상대적으로 2종 오류가 되고 사실은 2종 오류보다는 이 검정력이 중요해요. 검정력은 누구에게 힘을 주는 거다? 연구자요. 대립가설을 주장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 그림,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그리면서 이제 이 가설을 세우는 이유가 알고 보면 세상의 믿음을 조금 더 유지할지 바꿀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진리가 있습니다. H지로가 진리일 수도 있고 H1이 진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의사 결정을 합니다. 나는 H지로가 맞다고 생각해. 옳은 결정. 나는 H1이 맞다고 생각해. 옳은 결정.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를 바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 표 안에서 여기는 1, 2가 되고 1을 범할 오류를 알파, 2를 범할 오류를 베타라고 부르고 알파를 U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옳은 결정 1-베타고 검정력이라고 한다. 교수님, U의 수준은 알파 하면서 0.05 이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게 유의 수준이라는 거랑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라는 거랑 따로 느껴지지요?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뭔 얘기야?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렇게 저도 다르게 느꼈는데요. 사실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는 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H0의 입장에서 H0를 기각한 거예요. 기각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기각한다는 게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먼저 H0 입장에서 분포를 하나 이렇게 구할 거고 연구자가 우리 이런 거 하나 값이 생겼어요 하고 가져와요. 그러면 이 값이 H0랑 멀다 라는 해석이 그들의 기각력 안에 들어간다 라는 해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허용할 확률을 유의 수준으로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연구자에게. 그럴 때 H0 입장에서는 제발 H1이 맞지 않기를 그런데 맞도록 허용해 주는 확률인 거죠. 최소 확률. 그러니 H0의 입장에서 유의 수준을 크게 주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자가 뭐라고 하죠? 조금 더 크게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저 연구할 줄 아니까 그냥 작게 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보통은 유의 수준을 미리 선정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적절히 하다 보면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럽니다. 기각력은 뭐예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노란색으로 다시 표시할게요. 여기가 기각력이에요.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은 지금 제가 계산한 요거 빨간색의 요 표시 검정 통계량 그 다음에 근데 검정 통계량을 보통 지금처럼 이 위에다 안 하고요. 다시 뭐 Z 값이나 T 분포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값들을 다시 표시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뭐 원 값이던 또는 표준한 값이던 둘 다 거리가 멀어요 라는 해석으로 우리는 가설을 검정할 거예요. 대립가설, 귀무가설 기억나시죠? 귀무가설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가설이고 대립가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가설. 귀무가설 항상 는으로 쓰고 대립가설은 는이 아니에요, 커요, 작아요 이렇게 쓴다. 기억을 다시 더듬으시고 여기까지 하되 한 가지만 대립가설에 대해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표본에 근거한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거랑 달라요 하면서 그 증거를 최대한 좀 확인해서 그 주장을 하려고 하는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바로 조사자, 연구자가 지지하고 싶어하는 가설이죠.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할 때 쓰는 가설이다. 왜 이걸 읽었을까요? 바로 뒤에 가면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유의 수준 뭐라고 그랬죠? H0를 참인 H0를 기각시키게 되는 확률이라고 그랬죠. H0인 귀무가설 참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범할 최대 허용 한계 확률이에요. 확률. 그래서 유의 수준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알파는 0.05 이렇게 하고 확률을 표시하기 위해서 0.05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 값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Z분포 같은 경우는 1.645 뭐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확률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래쪽에 보니까 규모가실 참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를 기각하는 오류인 제1종 오류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그래서 알파라고 보통 한다라는 겁니다. 2번 읽어볼게요. 유의수준 알파 검정법이란 제 몇 종 오류?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알파 이하인가요? 하는 검정법인데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런 의도로서 쓰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55번에서 이번에 유의 확률은 뭐예요? 좀 전에 읽었던 유의 수준이죠. 아, 맞아요. 유의 수준은 뭐고 유의 확률은 뭐예요? 유의 수준은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 알파가 이거인 이런 거죠. 알파가 이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는 뭐 Z 값이나 뭔가를 이렇게 찾아요. 그런데 앞서 검정 통계량이라고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구했다고 칠게요. 스타로. 이때 그 값의 상황에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뭐 이 정도 계산하는 거 뒤에 가면 연습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표시, 제가 다시 노란색으로 한 요 표시, 영역의 확률을 우리는 P 값이라고 해요. P 값은 기각할 확률입니다. 그런데 알파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검정 통계량의 값에 근거한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 유의 수준 중에서 가장 최소 유의 수준이에요. 3번 보세요. 관측지로 검정 통계량을 추정할 때 규모가를 기각시킬 수 있는 최소의 유의 수준. 당연히 지금 원래의 기각력 안에 Z 스타가 들어가니까 기각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Z 스타의 P 값이 0.023이야. 그러면은 원래 유의순이 0.05라면 확률값이 장래라는 건 뭐예요? 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P 값이 작으면 유의하다. 그리고 그때 Z 스타는 원래 임계값보다 크다.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P값이라는 요 하나의 값만 알고 있으면 0.05보다 작다라는 게 확인만 되면 지금 이 연구는 유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립 규모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6번에서 질문하죠. 유의 확률은 항상 유의 수준과 비교를 할 거야. 그리고 유의 수준보다 유의 확률이 작으면 규모 가설을 기각하지. 그때 규모 가설을 기각한다는 말은 결국은 임계값보다 검정 통계량의 값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 알파와 P를 비교하면 항상 P가 알파보다 작아야 돼요. P 작알, P 작알. 네, P 작알. 그래서 아래 보니까 P가 알파보다 작아요. P 작알. 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해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적 가설 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의 값에 대한 유의 확률이 주어졌을 때 P자갈이면 규모 가설을 기각합니다. 관측된 검정 통계량의 값이 가정한 규모 가설에 주어진 값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라 규모 가설에 대한 반증을 강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됩니다. P자갈은 57번에 또 물어봐요. P자갈 따라서 P가 알파보다 작으면 규모 가설을 기각해요.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서 무조건 P작 R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잘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P 값이 0.44가 나왔어요.
확률값이에요. 따라서 이 확률값이 0.04가 나오면 분명히 이때의 Z 뭐 이런 값은 모르겠지만 0.05가 되는 파란색의 확률, 기준값이 되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뭔가 임계값보다 머니까 기각이 되겠죠. 따라서 유의 수준 5%에서는 기각. 그런데 이쪽에 제가 1%에 상응하는 0.01에 상응하는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그럴 때 0.01보다는 멀지 않죠. 그러니까 0.01에서는 기각할 수 없어. 따라서 4번에 보니까 귀무가설을 유의 수준 1% 0.01로 하면 기각할 수 없는데요. 5로 하면 기각할 수 있어요. 지금의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통계를 이제 제가 대학에서는 당연히 통계를 했죠. 저는 수학 교육을 했으니까, 그리고 수학을 했으니까. 그런데 통계가 그렇게 재밌는 과목이 아니어서 나중에 지금 제 나이에 거의 근접해서 공부를 했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도 그냥 깔끔하고 그래서 이래 지금 제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러한 설명을 누군가에게 배운 기억이 없는 거예요. 혼자 혼자 공부를 하면서 뭐지? 뭐지? 왜 이러지? 아,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저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표현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아래쪽에 유의 확률 P작 R 그럴 때 0.04를 주고 작은 쪽이 기각이에요. 따라서 이쪽으로는 기각이 되고 이쪽으로는 기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 1%에선 기각할 수 없으나 5%에선 기각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9번입니다. 문제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보험 가입자 30명에 대한 보험 가입액을 조사한 자료인데 아래 모평균이 1억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 가설 한번 세워봅시다. 모평균이 1억이라고 볼 수 있는지라는 건 뮤가 1억이냐 이런 거죠. 그런데 볼 수 있다라는 건 뮤가 1억이 아니니 이거거든요. 그럴 때 이 1억이 아니니라는 건 양측 검정인가요? 다시 말하면 1억보다 클 수도 있고 1억보다 작을 수도 있고 라는 걸 둘 다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거죠.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요. 지금 T 검정 통계량 1.201 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30명이 자유도가 29라서 T분포를 사용했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주어진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유의 확률이 0.239야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예요. 그러면 확률이 0.239라는 건 여하튼 이렇게 넘어가다가 확률이 0.239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기에 그들의 뭐가 있겠죠. T값이든 뭐든 하여튼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우리는 0.05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0.05보다 훨씬 큰 값이니까 임계값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값인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한다? P가 알파보다 크네? P가 알파보다 크네? 그러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지.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래 3번, 4번처럼 1.201이 0.05보다 크잖아요.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얘는 검정 통계량의 값이니까 차라리 임계값하고 비교를 해서 1.201이 뭐 크다. 이러면은 기각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임계값과 검정 통계량 값을 비교한다. 그리고 P값과 유의 수준을 비교한다. 이렇게 두 가지는 워낙 유명하니까 참고하실 수가 있죠. 끝까지 피자갈입니다. 피자갈이 안 되네. 아이고 기각하지 못하겠네. 1억 원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겠다. 여전히 1억 원쯤 되는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60번입니다. 정규 모집단에서 임의로 15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72라는 표본 평균을 구했대요. 그러면 저라면 약간 그 리프레시를 위해서 모집단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그 모집단에 사람들이 70이라고 알고 있대. 그런데 나는 15개를 뽑아서 확인해 봤더니 72였대. 어머, 70인 줄 알았는데 72가 나왔구나. 그러면 이쯤 되겠네. 그리고 이 분포는 x바이 분포야. 이렇게 한번 써볼 것 같아요. 그리고 s는 3.2래. 이렇게요. 그럴 때 유의수준 0.0에서 검정할 때 P값 좀 구해줘 라고 하겠어요. P값은 뭐냐면 지금의 이 x바를 현재는 자유도가 14인 T분포로 이용해야 돼요. 15개밖에 안 되고 표준 편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 T값들로 지금 주어진 조건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먼저 0이 되고 이건 얼마가 될까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72에서 70을 뺀 다음에 루트 15분의 3.2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바로 계산기 이용하시면 약 2.42가 나와요. 그러면 너가 t값에서는 2.42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범위가 p 값이에요. p 값. 2.42?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보면요. 2.42가 잠시요. 네. 2.42가 지금 아래 여러 조건들 중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결국은 2.42가 있는데 앞에 2.145가 있고 뒤에 2.624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2.42로는 0.025 이렇게 해서 여기가 0.025고 그 다음에 또 2.624 이쪽의 확률값은 0.01 그리고 나의 P값은 이 사이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P값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면적이거든요. 이렇게 면적. 그러면 이 면적은 0.025보다는 작고 0.01보다는 큰 거죠. 그래서 0.025를 만약에 알파로 두면은 0.05에 입각해서는 더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표시는 안 했지만 이쯤에서 1.761은 0.05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0.05보다는 2.42가 더 작은 쪽으로, 그래서 P값이 더 작고요. 0.01보다는 커요 라고 하니까 4번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기각, 이때는 H0를 기각한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기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비교하는 것과 그냥 아래쪽에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거는 조금 다르게 전 느껴지고요. 저는 끝까지 그림으로 여러분들 돕고 싶습니다. 아래쪽에는 제 1종 오류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또 다시 물어보죠. 1종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야?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할 때야. 그래서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해 버릴 때, 그러면은 귀무가설 입장에선 아이쿠야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대 라고 하면서 위험을 느끼죠. 요럴 때 1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1종오류와 제 2종오류를 범할 확률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더라.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볼 그림에도 들어있는데요. 지금 제가 H0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H0의 입장의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유의 수준 0.05에 상응하는 무슨 Z 알파 이렇게 하나를 기준을 줘요. 그럴 때 지금 방금 제가 표시한 게 알파라고 그랬죠. 그러면 베타는 어디 있어요? 베타는요. 이 H0가 아니라 또 다른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분포는 똑같이 퍼져 있대. H1의 그림이에요. H1. 그러면서 이 H1이 처음에 알파를 둔 이 임계값에
반대적인 요 파란색에 제가 표시하고 있는 거 있죠. 이 영역을 계산할 수 있는데 얘를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계값은 그러면 검정력은 뭐예요? 베타에서 1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베타 이만큼의 면적이 되는 거죠. 이만큼. 바로 검정력이 됩니다. 오, 근데 이거를 계산할 수 있나요? 그럼요. 확률을 알면 계산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3번이 동그라미 3번이 이해가 돼요. 주어진 표본에서 알파와 베타를 동시에 줄일 수 없다. 그래서 trade off라는 단어 쓰거든요. 이들은 서로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잘 조절해서 얘를 줄이면서 이쪽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얘를 늘리면서 얘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둘의 뭔가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쪽에 있는 네, 뭐 없나? 그렇구나. 이거 안 되네. 네, 죄송합니다. 어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네.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다 잡혔네. 안 되겠다. 제가 뭐 잡으려는지 아시겠죠?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옮겨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임계값에서 베타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베타가 이렇게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옮겨요. 그럼 베타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검정력이 작아지거나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때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이들의 주장하는 값이 처음에 주장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멀어지면 또 아주 멀어지면 완전히 그림이 딱 분할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가 확 커진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검정력을 키우는 게 연구자에게는 중요한데 여하튼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과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가 커지면 베타는 작아지고 그렇게 서로 동시에 줄일 수 없는 트레이드오프의 관계다. 거기에 검정력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H0가 참일 때 H0를 사람들한테 드디어 호응받는 거예요. H1이 참일 때 H1을 호응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H1을 이제 우리가 호응을 받는 거죠. 근데 교수님, 저희가 지금 하는 검정이 이 4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맞아요. 대립가설을 드러내서 여러분들 귀무가설 틀렸어요 하면서 기각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검정력인 거예요. 연구자에게 힘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 검정력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옳은 판단 중에 1-베타 요 확률을 얘기한다. 65번에서는 검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려운 그 이론 같은 거예요. 여하튼 표본수를 늘리면 연구자에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검정력이 높아진다는 건 연구자에게 좋다. 연구자가 원하는 바다. 예를 들어서 H0의 분포가 이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검정력의 강함은 이들과 아주 멀리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가 됐던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때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이쪽과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해서 다름을 표시해 주는 힘을 검정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표본의 수를 늘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면서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이 작아지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분포가 이렇게 좀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상황에서도 분포가 몰리면서 검정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해석이 3번에도 있어요. 왜? 분모가 늘어나면 전체값이 줄어들듯이 분산이 작아지면 전체값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또 밀집된 형태 안에 검정력 파트가 뭔가 조금 더 퍼져 있는 모습이 된다. 그리고 양측 검정, 단측 검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단측 검정을 해, 양측 검정을 해. 그러면 좀 구별해야 되죠. 0.025를 좌우로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측 검정에 그러면
0.05를 한 번에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각시킬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처럼 양측 검정보다 단측 검정에서는 분명히 검정력의 입장에서 H1를 기각하는 입장에서 확실히 힘이 생긴다. 그런데 요거는 좀 달라요. 유의 수준을 높인다. 사실 유의 수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알파는 0.05 이런 게 유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줄인다. 알파는 0.01, 늘린다. 알파는 0.1, 그리고 확률을 0.05가 되면 더 늘려서 0.1, 더 줄여서 0.01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 유의 수준을 높이면 기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늘어나지요. 이쯤에 있으면은 0.05에서 기각 못하는데 0.1에서 기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찾아보면 알파만 늘린다고 될 일이야? 상대적으로 베타는 더 적어지잖아.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베타가 적어지면서 검정력이 높아진다라는 해석이 틀린 거는 확실히 아니에요. 맞는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보통은 우리가 알파 0.1 쓰지 마시고 0.05 조금 더 강력하게 0.01 쓰세요라고 하는 말은 유의 수준을 낮추세요. 이때 높인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숫자적으로 이게 값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보니까 유의수를 높이면 귀무것을 더 쉽게 기각하게 되어 겉보기에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범위, 알파가 범위가 커졌으니까 충분히 기각력이 넓어져서 기각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알파를 너무 크게 잡는 상황에서 결국 상대적으로 베타가 너무 작아지면서 한쪽으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1-베타가 뭐 이렇게 강화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따라서 제1.56 알파를 더 많이 범하게 되는 선택이므로 검정력을 높이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제 사회에서 하는데, 어, 만약에 1, 2, 3, 4번을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다 검정력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번이 좀 제일 위험하더라라고 사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본수가 많아지면 정밀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평균 근처로 이렇게 모이는 힘이 세지니까 나머지에서도 이렇게 돼서 완전 분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또한 분산이 작아지면 변동이 줄어들어서 똑같은 그림 다시 보일 거고요. 단측 검정이면은 한쪽으로 기각력이 조금 넓어지니까 기각할 수 있는 범위가 같은 내용 안에서는 동시에 같이 좀 더 힘이 생긴다. 라고 얘기해요. 1, 3, 4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고요. 우와, 나 검정력이 높은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럼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글쎄요. 시험에 나오더라도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방금 뭐 봤어요? 유의 수준을 높인다는 건 안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유의 수준을 높인다라는 건 여전히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66번입니다. 이제 가설검정 관련 용어는 더 많이 익숙해지셨죠? 유의 수준은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 아주 좋아요. 검정력 함수란 귀무가설을 채택할 확률을 모수의 함수로 나타낸 거. 귀무가설 채택? 기각. 기각. 그렇죠. 이거를 채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기각할 때 그래야 나의 검정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2종 오류란 대립가설이 참음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죠. 그다음에 유의 확률. 유의 확률은 앞서 나왔지만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에 의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그래서 통계량의 관측값이 뭐 Z 스타다. 그러면 Z 스타에 의해서 생기는 확률 최소 유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정력 함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뭔가 그렇게 검정할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 수 있나 보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힘이에요. 제1종 오류 맞고, 그 다음에 3번 귀무가설은
표본에 근거한 강력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 가설, 표본을 뽑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귀무가설을 기각하려는 거죠. 그러면 대립가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설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다. 나머지는 다 맞는 글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설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3번 볼까요? P값. P값이 뭐예요? 확률, 우리가 유의 확률이죠. 유의 수준보다 크면 P 작 R,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네, 앞서 했던 거랑 관계가 되네요. 2번 읽어볼까요? 제 1종 오류와 2종 오류 중 누가 더 심각하다? 1종 오류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라고 누가 질문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1종 오류가 심각하다 안 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H0의 입장에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모든 연구는 H0를 시작으로 연구가 출발한다. H0를 기준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됐대. 그러면 H0의 입장에서 위험하니까 1종 오류가 더 심각한 오류다라고 보통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69번 통계적 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정하는 가설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이죠. 대립가설이 옳은데도 귀무가설을 채택함으로써 범하게 되는 오류를 제 2종 오류라고 얘기한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맞는 거다. 1번, 2번, 3번 모두 뜨뜨뜨뜨따 해서 조금씩 틀렸는데 참고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제1종 오류, 2종 오류, 유의 수준, 유의 확률, 그다음에 또 기각한다, 채택한다, 검증 통계량 등 이론적인 내용을 마무리했고요. 우리 검정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립가설, 규모가설 세워주세요죠. 규모가설 세울 때는 항상 는으로 세우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대립가설은 나머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위에 읽어보니까 취업률을 높인다는 주장이, 그러면은 높인다는 주장이, 따라서 3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71번에서도 평균 30분인데 이 진통제는 30분 이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귀무가설에서 는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에서는 큰 해서 1번. 그 다음에 남녀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의 반대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같다. 그러니 같다라는 해석으로 귀무가설을 선택해서 1번. 그럼 차이가 있다는 같지 않다. 요거는 뮤1 빼기 뮤2는 0이다. 뮤1 빼기 뮤2는 0이 아니다. 이렇게도 보죠. 귀무가설은 보통은 등호를 표시합니다. 등호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등호로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뭔가 대립가설에서 나는 뮤가 160보다 커. 그러면 상대적으로 뮤는 160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크다라는 쪽으로 관심을 모을 거기 때문에 기준적인 입장에서만 귀무가설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후보 AB 청년 지지층, 그래서 청년들의 지지율이 이미 0.066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귀무가설은 0.066이에요. 왜 되는 거죠. 그런데 지지율 차이가 줄어들었니? 라고 했어요. 이유는요. 직접 지지율을 계산해 봤더니 P1 햇 빼기 P2 햇을 해봤더니 0.0332였거든. 이건 현실적인 값이죠. 그러면 이걸 근거로 줄어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교수님, 이때 0.033보다 작아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결과를 검정 통계량의 값으로서 이후에 사용할 거고요. 지금은 0.066이라는 귀무가설에 기준하여서 아니야, 커, 작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쪽에도 그래서 둘의 차이가 0.066이고 작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무가설을 등호로 표시해요. 이렇게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74번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취한 n개의 표본, 그래서 제가 표본 평균과 S제곱을 구했는데요. 여기에
갑자기 이런 식이 보여요. 이 식 어디서 봤는데? 한 번만 다시 표시해 볼게요. 제가 x바에 대해서 뭔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뮤를 구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의 x바가 있어요. 우리는 이 값들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0, 그 다음에 이 값을 계산할 거예요. 어떻게 계산한다?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s 이렇게 계산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s를 쓴 이유는 시그마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케이스 안에서 다른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보기를 보니까 tn, tn- 카이 제곱 n, 카이 제곱 n- 이렇게 돼서 카이 제곱은 처음부터 이런 케이스는 쓰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니까 지금은 말이 그렇지 n이 30보다 작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전제로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릅니다 라는 2번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정통계량 아래와 같은 이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시그마가 없어서 S를 대신했네요. 이렇게 보는 거고요. Z를 사용한다라는 케이스는 N이 충분히 클 때 T분포가 점점 표준 정규분포로 수렴한다라는 그 전제 안에는 그 내용 안에는 조건이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소표본이면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이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위에는 소표본으로서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75번입니다. 정규분포의 정규 모집단의 모평균에 대한 검정에서 모분산을 몰라.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 그러면 좀 전에 했던 내용에 그렇죠. 정규분포를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모평균에 대한 검정이라서 그래요. 모평균은 처음부터 내가 x바를 구할 때 어쨌든 정규분포나 표준 정규분포나 t분포로 갈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조건이 몇 개가 있었죠? 1번 시그마 제곱이 있어요. 2번 시그마 제곱이 없어요. 그러면은 있으면 무조건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없으니까 저는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할게요.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n이 30개보다 커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로 갑시다. n이 30개보다 작아요. 자유도가 n-t 분포로 갑시다. 이렇게 구별을 해 놓는 연습을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 76번입니다. 도시 지역의 가족과 시골 지역의 가족 간의 가족 수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말은 뭐예요? 도시의 평균과 시골의 평균의 차이가 없어요. 도시의 평균과 시골의 평균 사이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시골 몇몇 지역을 골라서 가족수를 조사해서 뭐 한 거예요?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한 거죠. 도시, 시골 모두 독립적인 표본이고요.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라는 거를 논의한 겁니다. 77번도 비슷한 유형인데 이번에는 새로운 휘발유를 생성해서 자동차, 동일한 운전자, 동일한 거리를 휘발유만 다르게 했어요. 느낌상 유전자도 같고 모두 같은데 수면 시간만 달라요. 모두 같고 모두 같은데 식사량만 달라요. 이런 거죠. 쌍둥이 비교 이런 거 할 때 맞아요. 대응 표본 T 검정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했다라는 건 전후 또는 부부 또는 쌍둥이 이렇게 등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앞서 했던 76번은 전혀 다른 두 집단이죠. 10명입니다. 한 달 댄스 체중 관리 전후 비교하는 거예요. 대응 표본 T 검정. 그 다음에 오른쪽에 79번도 방목 초기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불소를 농도해서 비교하는 거죠. 그럴 때 대응 비교 또는 쌍체 비교 paired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검정법을 쓰면 좋을까요? 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이제 직접 검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단일 모집단의 모분산의 검정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 분산하면은 뭔가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뭐 이렇게 했잖아요. 따라서 제곱할 수 있는 카이 제곱 분포.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과 같이 이 식을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그마 제곱분의 n-s 제곱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이제 검정을 하는 분포가 아닌 것, 검정이 아닌 것은입니다. 대표본, 대표본, 대표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먼저 정규 분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본에서 모평균에 대한 검정, 정규 분포 맞죠? 대표본의 두 모비율의 차에 대한 검정도 비율이 들어가면 무조건 정규 분포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3번을 읽어보니까 대표본에서 모분산? 방금 위에서 80번 할 때 카이 제곱 분포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 4번은 소표본에서 모분산을 알 때, 모분산을 안다, 시그마 제곱을 안다라는 거는 그대로 Z분포로 가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81번의 답은 3번이에요. 아래쪽에도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모분산 1개. 그런데 두 모분산의 비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F분포가 되는 거 다음 페이지 볼까요? 두 집단의 분산에 대한 동일성 검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각의 시그마 1의 제곱과 시그마 2의 제곱이 같나요?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이 1인가요? 이런 해석이고요. 같지 않다는 거는 그들의 제곱의 비가 1이 아니에요 라는 해석인데요. 지금처럼 분산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항상 위아래 이렇게 비율로 논의한다. 그래서 F분포를 사용하더라라는 거죠. 역시 F분포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83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그마 2의 제곱분의 시그마 1의 제곱 이거를 자유도 1, 2 위에가 있는 그 내용을 해야 되는 거죠. 두 개로 논의하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F 검정을 할 겁니다. 라는 겁니다. 84번에 같은 종류의 강판을 제조하는 두 대의 기계가 있다. 각각의 기계가 만들어내는 강판의 두께는 정규분포고 이 두 대의 기계가 제조하는 강판을 표본으로 해서 어느 기계가 강판의 두께를 일정하게 만드는지 이게 뭐죠? 네, 일정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두께가 분산이 또는 표본의 그 산포도가 다시 말하면 그래요, 맞아요. 두 분산이 유사하나요? 다르나요?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두 기계의 분산의 입장에서 검정을 하게 될 거죠. 역시 F분포가 됩니다. 아래 읽어볼게요. 강판의 두께가 일정하다라는 의미는 강판의 분산이 고르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어떠한 강판의 두께가 더 고른가요? 이렇게 보면서 지금의 F분포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85번 같은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집단은 NA를 뽑아서 평균 표준 편차, 또 B에서도 뽑아서 평균 표준 편차, 두 집단의 산포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산포는 분산이잖아요. 아래쪽에 보니까 표준 편차로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도 역시 표준 편차 자체는 비교하진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분산의 입장에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뭐 그래도 산포란 자료가 얼마나 어떻게 퍼져 있느냐라는 척도로 표준 편차를 만약에 논의하게 된다면 이렇게 비율로 해야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빼면 안 돼요. 그렇게 빼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집단의 크기가 같지 않으므로 표준 편차로 산포를 비교하기보다 차로 산포를 비교하면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제 86번부터는 직접 저희가 같이 검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대표적으로 모평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그런데 궁금한 것들이 모평균만 있겠어요? 모평균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모 비율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모분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두 모평균의 차이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두 모분산의 차이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시그마 1의 제곱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도 물어보고. 그래서 보통은 이것보다 더 많아도 지금 한 6가지가 계속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패턴은 같잖아요. 앞에서부터 계속 표본 분포, 표집 분포 하면서 넘어왔으니까. 한번 아이디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분산이 4로 알려진 정규 분포를 따른 집단에서, 그러면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표시를 합니다. 아, 이게 모집단에서 뮤는 현재 0이야 라고 알려져 있고 분산은 4로 알려져 있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n을 25개로 뽑아봤어. 그랬더니 그들로부터 뭔가 x바가 나왔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지금처럼 0일 때와 0이 아닐 때, 0이 아니다는 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좌우 다 대칭인 양측 검정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준을 0으로 보고 있고요. 여하튼 시그마가 있으니까 이때 x바의 분포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느 쪽인지 몰라요. 그러니 오른쪽, 왼쪽 0.025, 0.025 이렇게 두 개를 주셔야 되죠. 0.025 그리고 그 0.025에 맞게끔 이제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아래쪽 보기를 보니까 X바가 이런 게 있어요. 아, 어떤 X바를 기준점으로 잡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X바가 있다고 하면 현재 이 X바를 Z분포로 옮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고 얘를 계산을 해 봐 주는 거예요. 그럼 X바에서 0을 뺀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4, 여기는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5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5 x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이 지금 현재 기각을 해야 되는데 조건에서 0.025를 2로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그들의 차이가 2와 관련해서 2보다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 x바는 결국은 2의 5분의 2, 5분의 4, 0.8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면서 벌어지는 형국이 나온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지금의 이 내용은 기강력을 물어보는 문제라 좀 여러분들이 기강력에 입각해서 먼저 파란색의 범위를 구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제 실전에서 들어가면 기강력을 찾고 유의한지 찾게 되는 거죠. 요 문제도 앞서 했던 모분산이 4인 거, 그 다음에 표본이 4개, 그 다음에 모평균이 있고요. 이번에 3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절차로 한번 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그 대신 단측입니다. 이번엔 단측이니까 이쪽일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고 역으로 넘어가면서 1.355보다 작거나 같아요 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지요. 88번 이때는 귀무가설이 요게 아니라 뮤가 0이다, 뮤가 0보다 크다. 참고로 제가 잘못 썼는지 아니면은 원래 기출문제가 이랬었는지 제가 지금 좀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 그냥 크다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 이건 제 실수예요. 여기는 실수했고 얘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본다. 여하튼 0이다, 0보다 크다. 그리고 모분사는 3이고요.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00개를 뽑아서 그 다음에 기강력을 1.645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Z값은 잠시 우리가 겉으로 다시 확인해야 되는 문제고요. 아마 0을 기준으로 기강력을 이제 표현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미 Z분포의 입장에서 자료가 100개니까 그러면은 1.645보다 큰 쪽이 기강력이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이 값을 찾아주는 것이
검정 통계량 Z값인 거죠. 그러면 X바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X바에서 0을 뺀 다음에 10분의, 왜냐면 루트 100이니까 10분의 3 이렇게 하면은 3분의 10 X바 이렇게 되겠죠. 그 값이 Z분포로 옮겨진 게 1.645이라 이렇게 돼서 4번이 답이 됩니다. 같은 문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모평균이 10인지를 보기 위한데 크기가 25밖에 안 뽑았어요. 그리고 모분사는 없고 표준편차 모평균과 모표준편차만 죄송합니다. 표본평균과 표본표준편차만 있어요. 그러면 t 분포로 바꾸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지금 10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10과 관련해서 나 9인데 어떻게 돼? t값 좀 구해줘 하면서 이 값이 얼마야? 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야 하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90번 중량이 50g이고 10개 그리고 S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50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해서 똑같은 케이스에서 50이고 49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만큼에 상응하는 이번에는 Z값 좀 구해주세요 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제가 Z값 좀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깜짝 놀라셨죠? 교수님 10개밖에 안 되니까 자유도가 9인 T 분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Z라고 안 하고 T 자유도가 9인 분포에서 이 값이 어떤지 반영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T 검정법이 되고요. 49에서 50을 뺀 다음에 루트 10분의 S 0.6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91번 X바가 1.35고 시그마를 줬는데요. 여기 제곱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10의 제곱, 시그마는 10이 되는 거죠. 아래 보니까 식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시그마는 10이다. 이렇게 하나만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 나는 1.35 그러면은 1.2가 있고 1.35니까 이렇게 해서 혹시 같지 않네. 아, 이거는 양측 검정이네요. 그러면은 0.025의 입장에서 찾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정 통계량의 값이니까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0.15 92번도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10세 아동의 키가 122에 표준 편차가 6인 내용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6 이렇게 해서 정보를 모집단에서 준 거죠. 그런데 36명을 뽑아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키가 109cm더라. 그러면은 121을 기준으로 112죠. 111을 기준으로 109까지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의 입장에서 논의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는 아니고요.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좀 틀렸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면 글쎄요. 지금 규모가설 95%의 유의 수준을 줬으니까 보통은 마이너스 3보다는 다 뭐 1.96, 뭐 1.645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645. 뭐 그래서 여기도 지금 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되게 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죠. 따라서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 맞고요. 그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얘네들이 기준점보다 절대값적으로 크면은 기각하는 거죠. 네, 당연하죠. 그 다음에 93번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고요. 이때는 옳은 것은 얼마예요? 라고 했죠? 마이너스 2. 당연히 카이제곱 분포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20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죠. 기준점 마이너스 1.645 또는 마이너스 1.96보다는 훨씬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20시간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풀이 그대로 동일하니까 참고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번. 이제 평균이 200만 원이라고 하고요. 100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209만 원. 그러면 조금 더 커졌죠. 그럴 때 분명히 인상되었는가 하고 문제를 물어볼 것 같아요. 그 검정 통계량은 209에서 200을 뺀 다음에 루트 100분의 5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그 결과 1.8이 나오죠. 1.8 계산하는 겁니다. 1.8은 1.645나 1.96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0.05가 되고요. 인상이니까 큰 쪽의 단측 검정이거든요. 그러면 1.96하고 비교가 돼야 될 거예요. 아, 아니다. 1.645랑 비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64랑 비교가 돼서 결국 1.64보다는 크네요. 이렇게 64보다는 크네요가 돼서 H0를 기각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점검하다 보니까 요거가 아니죠. 요거 0.05 이렇게 써야지 1.645죠. 문제 풀이하다가 제가 오 하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95번. 이번에는 50이냐, 50보다 작으냐 이렇게 돼서 100개 x바가 49.02.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있으니까 z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의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로 이거는 한번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조건상 50이에요를 기준으로 내가 확인한 게 49.02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작은 가요를 했는데 이 계산한 x바의 값의 확률을 계산하면 바로 유의 확률이 됩니다. 그러면 조건상 모분산이 존재하니까 z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바꾼 값이 49.02에서 50을 뺀 다음에 루트 100 그래서 10분의 시그마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을 역으로 한번 해 본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마이너스 1.96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96? 원래 마이너스 1.96보다 작으면 0.025라는데 맞아요. 요 범위가 0.025인 거예요. 확률적으로. 따라서 1번이 답입니다. 보통 유의 확률을 물어본 때는 문제가 이렇게 딱 잘 떨어지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점검하시다 보면 마지막에 이런 게 답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표시한 거 보이시죠? 유의 확률 문제가 뒤쪽에 하나 더 있어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0개보다 작은 내용이 보이고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평균 뮤와 모표준 편차인가요? 네, 근데 모평균 뮤나 모표준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그마도 없는데 n도 작아요. 그럼 뭐가 생각나죠? 맞아요. T분포가 생각나죠. 그래서 T분포를 이용할게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대신 S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기호가 뭐예요? X바에서 뮤 지로를 뺀 거를 루트 n분의 S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자유도가 n-인 T분포를 따른다. 잘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97번에서는요. 또 유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서 했던 방법을 다시 한 번만 이제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나는 20개가 있고요. 그리고 20이라는 값이 있고요. 25개를 뽑았는데 18.0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T분포를 이용해야 될까요? 현재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5라고 했으니까 Z분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이 값이 얼마일까요? 하고 역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역시 마이너스 1.96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20이 아니다니까 양측 검정의 입장에서 이만큼을 얻어서 답을 내면 안 되고요. 이 값은 0.025인데 양측 검정은 오른쪽에도 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합쳐져서 0.05를 우리는 유의 확률이라고 해요. 답은 0.05이고 양측 검정이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우리가 1차 0.025를 구하지만 양측 검정으로 좌우에 있는 값을 통합해야 돼서 결과적으로 P값은 0.05다. 이해가 되실까요?
아니요. 안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유의 수준이 0.05라고 해도 양측 검정을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씩 나누어서 합해서 0.05 잖아요. P값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P값을 계산했어도 이쪽에 P값까지 계산해서 합해서 얘를 P value라고 한다고요. 괜찮으시죠? 그다음에 98 번에서는 동일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나 계산했던 이하고 2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를 기준으로 이만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얘는 크냐니까 오른쪽이겠다. 네, 제가 마이너스 2를 잘못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2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표시하는 여기를 P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확률은 확률인데 t가 2보다 클 확률을 P값이라고 얘기할게요. 잘 푸셨습니다. 99번 어느 회사는 노조와 협의하여 오후에 중간 시간에 20분 쉰다라고 이제 정해놨는데 잘 보니까 20분보다 더 쉬는 것 같더라는 거죠. 따라서 뮤는 20이다. 아니 뮤는 20보다 크다. 이렇게 구별이 될 것 같고요. 전체 1000명을 대상으로 아니다. 1000명 중에서 25명을 대상으로 따라서 N은 25가 되는 거고요. 직접 확인해 봤더니 X바가 22가 되고 S가 3이 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그 근거 또는 답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검정 통계량을 직접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3.33이 나온 거죠. 즉 현재 20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는데 22분이 나왔는데 이 상황을 제가 25명을 뽑았으니까 자유도가 24인 T분포에서 표시를 해 보니까 이제 기준이 되는 1.711보다 값이 더 크더라 라는 겁니다. 크더라. 그러면은 기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채택 틀렸네. 그러면은 해석된 게 뭔가요? 하고 봤더니 결국은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20분보다 더 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답을 낼 수 있다는 뜻이죠.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문제 풀이에는 전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풀이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3장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